윤여옥은 이곳에서 하림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헌신했다. 만주에서의 혹독한 경험은 그녀를 강인하게 만들었으나 하림의 따뜻함 속에서 비로소 인간적인 회복을 찾고 있었다. 여옥에게 진료소는 과거의 어둠을 씻어내는 성소였다. 그녀의 아들 신태식 최대치의 아들은 진료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랐다. 태식은 하림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하림의 조건 없는 사랑은 여옥의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과 슬픔을 녹이는 유일한 햇살이었다. 이 짧고 위태로운 진료소의 평화는 세 사람에게 찾아온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여명의 빛 뒤에는 최대치라는 짙은 그림자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최대치 조직은 여옥을 이용해 하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여옥은 이를 알면서도 하림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중요 정보를 숨겼다.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로서의 본능적인 방어와 두 남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늘 흔들렸다. 하림은 여옥의 불안한 눈빛과 행동을 통해 최대치의 존재를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최대치에게 인간적인 호소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대의를 위해 폭력을 선택하지 말게. 우리의 조국은 파괴가 아닌 치유가 필요하다네. 최대치는 하림의 편지를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하림의 인도주의가 나약한 지식인의 감상적인 허세로만 보였다. 최대치에게 진료소는 남한 체제의 상징적인 취약점이었다. 그는 붉은 새벽 공작의 일환으로 하림이 구축한 모든 빛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명 고아원 정보를 얻은 최대치 조직은 이제 여명 진료소를 다음 파괴 목표로 삼았다. 이 진료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림의 신념이자 여옥과 태식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여명의 빛은 그렇게 최대치의 어둠에 의해 포위되었다. 하림과 여옥은 이 작은 희망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모아야 했다. 그들의 빛은 곧 전쟁의 불길 속에서 꺼질 운명에 처했었다. 이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하림과 여옥은 서로를 의지하며 인간적인 사랑을 이어갔다. 그들의 사랑은 격동의 시대가 파괴하지 못한 유일한 가치였다. 여명의 빛은 전쟁 직전 가장 위태롭지만 가장 아름답게 타오르는 촛불과 같았다. 여명 진료소에서의 생활은 여옥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족쇄였다. 하림의 헌신적인 사랑은 그녀가 짊어진 과거의 짐을 덜어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최대치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 그녀가 최대치에게 보내는 정보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거짓이었다. 그녀의 침묵과 왜곡된 정보는 하림의 생명을 지키려는 모성애적 본능과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날 밤 여옥은 잠든 태식의 옆에서 하림이 만주에서 건네주었던 낡은 손수건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최대치가 이념의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일군 작은 평화마저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하림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최대치의 조직이 그녀와 하림, 태식 모두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공포에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가장 격렬한 증언이었으며 곧 다가올 파멸에 대한 가장 절박한 경고였다. 동명 고아원 습격 후 윤여옥을 체포했던 김호준은 여전히 하림과 여옥 주변을 맴돌았다. 여옥이 증거 불충분과 하림의 미군정 인맥을 이용한 끈질긴 압력 덕분에 풀려났지만 김호준은 그녀를 잠재적 간첩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여옥이 하림에게 숨어들어 조직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고 의심했다. 김호준은 하림을 찾아와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장 박사, 당신의 인도주의는 위험한 감상입니다. 당신이 보호하는 그 여자는
붉은 이리의 아내여. 당신의 여명 진료소가 혁명의 소굴이 되는 날, 당신의 모든 명예와 생명은 끝장날 것입니다. 하림은 김호준의 악의적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맞섰다. 김호준 씨, 당신의 복수심과 정치적 야망이 이 나라를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입니다. 여옥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간호사일 뿐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인간애를 주장하는 하림과 이념적 숙청을 주장하는 김호준의 날카로운 대립을 보여주며 해방 전국의 병든 단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김호준은 여명 진료소에 비밀정보원을 심어 하림과 여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북쪽에서 지하 연락망을 통해 여옥의 상황과 하림의 여명, 진료소를 감시하던 최대치는 하림의 나약한 편지와 김호준의 경고를 동시에 접하고 폭주했다. 그는 하림이 자신의 아내를 가로채고 미군정의 비호 아래 평화 노름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최대치에게 이는 혁명가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이자 도전이었다. 그는 화염 조직의 여명 진료소를 단순 파괴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인 심판장으로 만들 것을 명령했다. 계획은 진료소에 모인 환자들 앞에서 하림의 자본주의적 위선을 폭로하고 그를 굴복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남한 대중에게 공포와 함께 혁명의 불씨를 던지는 것이었다. 최대치는 폭력이 혼란을 낳고 그 혼란 속에서 혁명이 탄생한다고 믿었다. 최대치는 북한 최고 지도부의 남한 전역에 걸친 동시다발적 폭력 봉기 계획을 보고했다. 그의 극단적인 폭력 노선은 곧 한국전쟁의 전초전이 되는 남한 내 무장 충돌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여옥은 최대치 조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진료소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그림자와 하림을 향한 최대치의 냉혹한 메시지에서 파멸의 냄새를 맡았다. 어느 날 밤 환자들을 모두 재운 후 여옥은 하림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림 씨, 우린 떠나야 해요. 당신의 빛은 그들의 눈에 너무나 눈부신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최대치는 변했어요.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하림은 여옥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지만 고개를 저었다. 떠날 수 없어, 여옥. 이 아이들과 환자들을 두고 갈 수 없네. 그리고 내가 도망치면 최대치는 더욱 광분할 걸세. 피를 피로 갚는 악순환을 끊어야 해. 여기서 버텨야만 이 미친 시대에 작은 희망이라도 남길 수 있어. 여옥은 하림의 이념 없는 순수한 인간의 깊은 슬픔과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하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할 때가 오고 있음을 예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짧지만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다. 그것은 전쟁 직전, 파괴를 앞둔 시대의 마지막 아름다운 고백이자 서로를 향한 영원한 결속의 맹세였다. 최대치의 붉은 새벽 공작 실행일이 다가왔다. 이념의 불꽃이 경성을 태우기 직전이었다. 최대치는 암호 전문을 통해 진료소 파괴 명령을 최종적으로 하달했다. 다음 날 새벽 여명 진료소는 고요했다. 하림은 잠시 눈을 붙인 후 새벽 4시에 일어나 환자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여옥은 낡은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그때 고요를 찢는 굉음과 함께 진료소 외벽이 폭발했다. 최대치 조직의 최종 선전포고였다. 화염과 총성이 진료소를 덮쳤고 놀란 환자들과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하림은 눈앞의 파국에 절규했다. 최대치, 자네는 결국 괴물이 되었군. 여옥은 본능적으로 태식을 안고 하림을 막아서며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운명적 희생을 준비했다. 여명의 빛은 이제 피와 불꽃의 아수라장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인물의 운명이 한국 전쟁이라는 피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조국은 이미 두 개의 극단적인 이념, 적과 백으로 잔혹하게 양분되었다. 북한의 최대치는 38선을 넘어 남한의 심장부를 겨냥한 치밀한 비밀 공작, 붉은 새벽을 지휘했다. 그의 임무는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개시하기 전에 남한 사회의 핵심 시설을 내부에서부터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최대치는 노련한 특수 요원들과 게릴라들을 이끌고 남한 깊숙이 잠입했다. 그들은 승려, 학생, 미군정 통역관 등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하여 경성과 주요 도시의 암흑가에 숨어들었다. 최대치의 혁명 신념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하림이 꿈꾸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부르주아적 허상이자 친일파 잔재의 온상으로 경멸했다. 오직 폭력적인 혁명을 통해서만 진정한 인민의 해방이 올 것이라 광적으로 확신했다. 한편 남한은 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무능과 방만함이 판을 쳤다. 경찰과 군대의 고위층은 일제시대부터 권력을 누려온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반공이라는 깃발을 내걸었지만 정작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부실했다. 권력 유지를 위한 파벌 싸움과 부정부패만이 난무했다. 장하림은 최대치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미군정 정보기관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 붉은 새벽 공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부에서부터의 파괴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하림의 경고를 과장된 정보로 치부하고 묵살했다. 그들은 조선의 정세를 만만하게 보았다. 하림은 혼자서라도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 최대치 조직의 첩보망을 추적했다. 하림이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최대치의 조직은 미군정 고위층의 통역관이나 비서까지 매수하여 핵심 정보를 빼내고 있었다. 남한의 백조직 내부에 이미 적의 첩자가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하림의 모든 노력은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사전에 차단되었다. 그의 경고는 오히려 최대치에게 하림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역효과를 낳았다. 여옥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중 스파이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녀는 최대치의 지령과 하림의 생존 사이에서 고뇌했다. 여옥은 필사적으로 최대치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하림에게 접근하는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거짓은 곧 자신과 태식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결국 최대치는 하림을 혁명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 명령을 내렸다. 최대치에게 하림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방해하는 반동이었다. 이념적 대결은 이제 하림의 생존을 건 극한의 투쟁으로 변모했다. 하림은 자신의 운명이 최대치의 칼날 아래 놓여 있음을 알면서도 인도주의적 사명과 양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적과 백의 첨예한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38선은 이미 무의미해졌다. 전쟁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조국의 운명은 두 친구의 비극적인 충돌과 함께 거대한 불길 속으로 던져졌다. 하림의 경고를 묵살했던 김호준은 최대치 조직에 대한 단독 공적을 세우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는 최대치가 경성 어딘가에 거대한 무기를 숨겨놓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하림의 힘을 빌려 찾으려 했다. 김호준은 하림을 찾아가 나라를 위한 대의를 빌미로 협력을 요청했지만 하림은 김호준의 불순한 의도를 간파했다. 김호준은 하림이 최대치의 조직망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했다. 그는 하림이 최대치의 첩보망과 접촉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하림을 최대치 조직의 일원으로 위장하여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김호준에게는 공산당 제거라는 공적뿐 아니라 자신에게 계속 위협이 되는 하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하림의 순수한 의도를 철저히 배신하고 함정을 파놓았다. 이 함정은 하림이 최대치에게 보냈던 편지를 역이용한 것이었다. 김호준은 하림이 최대치와 접선할 것이라 추정되는 장소경성 외곽의 낡은 교회에 무장 경찰을 매복시켰다. 여옥은 최대치 조직의 연락책으로부터 하림에 대한 제거 명령과 김호준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입수했다. 그녀는 하림이 김호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과 최대치의 제거 명령이 곧 실행될 것임을 알았다. 여옥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림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진료소를 벗어나 위험을 무릅쓰고 하림을 찾아 나섰다. 경성 시내의 어둠 속에서 여옥은 쫓기는 쥐처럼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하림이 김호준의 함정에 빠지기 직전인 낡은 교회 근처에서 간신히 하림을 발견했다. 하림 씨, 돌아가세요. 김호준이 함정을 팠어요. 그리고 최대치가 당신을 죽이려 해요. 여옥은 울부짖으며 하림에게 매달렸다. 하림은 여옥의 절규 속에서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이 경멸했던 친일파 잔재가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는 이 비극적인 현실에 하림은 주저앉았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위해 싸워왔단 말인가? 하림의 눈에서는 절망이 흘러내렸다. 여옥의 경고 덕분에 하림은 김호준의 경찰 포위망을 간발의 차로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최대치의 특공대가 교회를 포위했다. 최대치는 여옥을 이용해 하림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 만남 자체가 최대치가 노린 일석이조의 기회였다. 최대치 특공대원들은 하림과 여옥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배신자 장하림, 혁명의 적, 여기서 내 놈의 허위와 위선을 끝내주마. 바로 그 순간 최대치가 특공대를 이끌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광기로 이글거렸다. 그는 여옥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윤여옥, 내가 나를 배신하고 이 반동을 구했단 말이냐? 내 아들까지 버리고. 여옥은 최대치 앞에 당당히 섰다. 나는 당신의 아내이기 전에 한 아이의 어머니요. 그리고 나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려는 하림 씨를 배신할 수 없소. 당신은 이념의 괴물이 되었소. 최대치는 여옥의 강렬한 비난에 일순간 멈칫했지만 곧 분노가 이성을 압도했다. 그는 하림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마지막 잡이다, 장하림. 내 놈의 위선으로 더 이상 혁명의 길을 막지 마라. 절체절명의 순간 주변에 매복해 있던 김호준의 경찰 부대가 총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난입했다. 그들은 최대치 특공대와 하림을 모두 공산당으로 규정하고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했다. 세력 간의 삼파전이 벌어졌다. 최대치 조직원들과 김호준의 경찰이 피 튀기는 총격전을 벌였고 하림은 여옥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다. 이 광경은 해방 정국이 겪는 극단적인 폭력과 이념의 혼돈을 상징했다. 적과 백 그리고 그 사이에 갇힌 인간애가 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총격전 속에서 최대치는 하림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으나 동료 조직원이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지자 전열을 정비하며 후퇴를 결정했다. 최대치는 마지막으로 여옥과 하림을 향해 증오가 가득 찬 눈빛을 보낸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총성이 멈춘 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림은 부상당한 여옥을 부축하며 간신히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노출되었다. 김호준에게는
하림과 여옥이 최대치 조직과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다. 하림과 여옥은 피 흘리는 몸으로 경성 외곽의 낡은 숙소로 숨어들었다. 그들의 도피는 시작되었다. 여옥은 하림의 품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말했다. 우리가 이 지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하림 씨? 하림은 여옥의 상처를 응급 처치하며 눈물을 삼켰다. 살아남아야 해, 여옥. 우리에겐 태식이 있고, 우린 이 미친 시대가 끝날 때까지 버텨야 해.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혁명일세. 이 충돌은 최대치가 지휘하는 붉은 새벽 공작의 서막을 알리는 피의 징표였다. 김호준은 이 사건을 이용해 남한 내 공산당 위협을 과장하고 더욱 강력한 공포 정치를 시작했다. 장하림은 공산당과 반공 세력 모두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여옥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적과 백의 극한 대립은 이제 개인의 생존을 건 처절한 투쟁으로 변질되었다. 이 모든 파국은 결국 1950년 6월 38선을 넘어 남침하는 북한군의 모습과 함께 한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비극이었다. 하림과 여옥에게 남겨진 여명의 빛은 이제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날의 새벽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공기 속에는 짙은 안개가 아니라 억눌렸던 폭력의 기운이 습기처럼 배어 있었다. 경성 외곽의 장하림 진료소. 그는 가난한 이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난 후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부터 묵직한 지축의 울림이 전해져 왔다.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땅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역사적인 포효였다. 쾅, 콰드득. 하림은 반사적으로 창가로 달려갔다. 동쪽 하늘은 푸른 새벽빛을 내는 대신 불안정하게 타오르는 주황색과 검은 연기로 물들어 있었다. 그의 이성과 직관이 한 단어를 토해냈다. 전쟁이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하림은 침대에서 떨고 있는 유녀옥과 그녀의 품에 안긴 태식을 급히 깨웠다. 여옥, 지금 당장 떠나야 하네. 남쪽으로, 무조건 남쪽으로. 그는 의사가운을 벗어던지고 필수적인 의약품 몇 개와 비상식량만을 낡은 가방에 쑤셔 넣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사명감만이 그의 이성을 지배했다. 그의 인도주의적 상징이었던 진료소는 순식간에 버려야 할 폐허가 되었다. 동시에 북한군 정예부대를 이끄는 최대치는 경성 외곽의 암호 해독기지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작전명 붉은 새벽 1단계 성공 보고. 최대치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혁명의 승리를 향한 광적인 확신만이 빛났다. 새벽 4시 30분 경성의 심장부를 겨냥했던 내부 조직의 폭파 공작이 완료되었다. 주요 발전소와 통신시설, 그리고 한강 인도교를 포함한 핵심 교량들이 차례로 폭발했다. 통신망은 마비되었고 전등이 일제히 꺼지면서 경성은 순식간에 공포와 암흑의 도가니에 빠졌다. 남조선의 부르주아 체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혁명은 이미 승리했다. 최대치는 승리의 환호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하림과 여옥, 그리고 그의 아들 태식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경성 시내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맨발로 거리를 뛰쳐나왔다. 하늘은 계속해서 포화의 붉은 불빛과 검은 연기로 타올랐고 땅은 폭격의 진동으로 흔들렸다. 살기 위한 패닉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보찜을 진 사람들은
서로를 짓밟고 밀쳤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짐승보다 못한 생존 경쟁이었다. 하림은 여옥과 태식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그 거대한 절망의 흐름 속에 몸을 맡겼다. 아버지, 무서워, 무서워요. 태식의 울음 섞인 비명이 하림의 귓가를 때렸다. 여옥은 아들의 입을 막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쉿, 태식아, 조용히 해. 우리는 반드시 살 거야. 아빠 하림랑 엄마랑 함께. 그녀의 눈빛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강인한 어머니의 본능으로 버텼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이 최대치와 하림, 두 남자의 이념적 충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두 이념 사이에서 찢겨나간 희생양이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피난민들로 가득 찬 기차역으로 향했다. 기차에 오르는 것은 전쟁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힘든 관문이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단 하나의 기차에 매달리려 아기다툼을 벌였다. 하림은 의사로서의 지식 대신 만주에서 단련된 육체의 힘을 사용해야 했다. 그는 사력을 다해 여옥과 태식을 꽉 붙잡고 피 묻은 손으로 기차 지붕 위에 몸을 던졌다. 차가운 철판 위에서 그들은 덜컹거리는 기차의 진동과 싸워야 했다. 폭격은 멈추지 않았고 기차가 달리는 철로 위로 포탄이 떨어지는 섬광이 번번이 스쳤다. 바로 그때 최대치의 선봉 정찰대와 하림의 피난 행렬이 운명적으로 교차했다. 최대치의 부관인 김동혁은 폐허가 된 도로변에서 기차 지붕에 매달린 하림과 여옥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동지, 저기 장하림과 그의 여자가 있습니다. 당장 잡으러 가겠습니다. 김동혁은 흥분하여 추격 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최대치에게서 무전이 왔다. 기다려라. 지금은 혁명의 완수가 우선이다. 최대치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그는 하림을 잡는 대신 그가 남한 땅에서 겪을 고통을 지켜보길 원했다. 그들을 놔둬라. 장하림이 자신의 나약한 인도주의가 이념의 폭풍 앞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혁명의 패배가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